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엄의 요건은 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없는 이유로 계엄하면 내란이에요. 무슨 동네 반상회입니까? 나중에 이유를 들어본다? 모질이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내는 메시지는 윤석열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제 결론입니다. 다 대선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스모킹건 역할을 하고 있는 곽종건 전 사령관 국회 헌재 증언,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국회 헌재 증언,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네. 당시 곽정원 전 사령관은 제2차량에서 마이크를 켜두는 바람에 윤석열과 김영현의 지시를 받고 의논했던 말들이 그때 현장에 갔던 부하들에게 다 전파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진술도 검찰이 다 받아뒀고, 그리고 그 녹취도 수십 개가 존재한다. 네. 녹취가 이미 수십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뒤집습니까? 이런 녹취들이 말이 아니라 물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제 김현태 단장이 그런 노력을 하던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체포 명단, 이게 세상에 처음에 알려진 명단 네. 아닙니까? 그 명단하고 방첩사 부하들이 받아 적었다고 하는 명단이 일치한단 말이죠. 네. 그런 보도는 여러 번 있었고 실물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체포조가 가서 잡아올 테니까 잡아온 사람들을 수감시킨 시설을 알아보려고 또 부하 장교가 다녀왔다는 검찰 진술이 있어요. 네.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이 검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에 여인영 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 가봤더니 구금 시설로 적합하지 않아서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제 KBS 단독으로 방첩사 메모가 추가로 공개됐거든요. 네. 추가로 공개됐는데, 그 추가로 공개된 것의 핵심은 그 명단을 작성했다는 게 방첩사의 리스크다. 이렇게 메모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명단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여기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 방첩사 내에 가장 큰 리스크는 그 명단이라고 했고, 진술도 있고 관련 메모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정원 차장의 증언은 방첩사 장교들이 쓴 메모, 그날의 행동, 그리고 말들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백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MBC 단독에 의하면 또 다른 홍장원 관련한 윤석열 거짓말이 드러나거든요.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 지원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한 시각이 오후 10시 53분이랍니다. 네. 그렇죠? 근데 15분 뒤에
홍장원이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예, 그래서 그 명단을 그때 듣는단 말이죠. 네,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야 되냐라고 물어봤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습니다. 10시 53분에 윤석열에게 전화 받고 15분 후에 여인영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내가 홍장원에게 잡아들이라고 전화했으면 여인영에게 전화해서 그런 지시를 했어야지. 그런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헌재에서 했던 말 좀 들어봅시다.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전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홍장원 말대로라면 먼저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 지원해 한 다음에 자기가 여인영에게 전화해서 자 그러면 홍장원하고 이렇게 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나 전화 안 했다는 거예요. 저 말은 그 헌재에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MBC 단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전화하고 나서 여인영과 통화했다는 거예요. 두 차례나요. 두 그러니까 차례나. 이제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통화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윤석열이 두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재에서 스빨른 거짓말을 또 한 거죠. 보통 윤석열이 절대 안 했다고 부인하는 건 나중에 보면 절대 한 일이야 대부분. 이거는 여론조사 곳에는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 차례 강조하잖아요. 여론조사 곳에 누군가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고 하면 아는 거고 안 했다 그러면 한 거예요. 저것도 굳이 본인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아니 내가 홍장원한테 전화했으면 여인영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건데 했어. 했다고. 주로 안 했다는 건 다 한 겁니다. 자신이 강조하는 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통화 기록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 단독으로 다시 한번 또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이 더 올라가고 윤석열의 거짓말은 또 한 차례 또 드러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홍장원 증언 친밀성을 흔들 목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증인 신청했던 조태영 국정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또 JTBC 단독이 있어요. 자, JTBC 단독 내용이 뭐냐면 우선 계엄 직전에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국회 측에서 그때 갔을 때 계엄 문건 봤어요? 못 봤어요? 물어보거든요. 이 영상 있으니까 봅시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날 나와가지고 테이블에 있어가지고 힐끗 봤다. 멀리 있는 종이 단전 단수 적힌 거 봤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랬을 리가 없고 본인이 손으로 들고 봤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 나왔을 때 그 테이블 놓여 있던가요? 초기에 도착한 사람이거든요. 못 봤다. 그럼 받은 거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봅시다.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보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았다. 네. 그런데 그리고 그 문건 자체가 없었다고 했죠. 아예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민 전 장관 얘기하고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조기용 복지부 장관, 예, 이분은 주목받지 못하는 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제 JTBC 단독에 따르면 자, 이 분은 갔더니 국정원장이 유인물 보고 있었고 네, 그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이 뭐라 말하고 있을 때
조태용 원장이 앞자리에 있었고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달라고 손짓을 했더니 갖고 있던 걸 줬다. 유인물을 줬다. 그게 담화문이었고 비상계엄 내용이 들어간 것도 봤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아니 사람들을 불러놓고 작성된 포고문이 있고 이미 그리고 부처별로 지시사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됐는데 문건을 안 줬을까? 어디 한 군데 접어놔서 힐끗힐끗 보게 만들었을까?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당연히 줬고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표 혹은 담화문을 읽고 있었어야 정상이죠. 자연스럽고. 조경 장관은 저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겠죠. 예. 조태용 진술 신빙성이 이 헌재에서 한 진술이 또다시 이제 취약해지고 그런데 이 검찰 조사 헌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미 수사 기록들은. 그래서 다본 거예요. 윤석열 측이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직전에 김건희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윤석열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머저리들이에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머저리들. 그러니까 이것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가 그렇죠.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씨의 문자 내역이 있었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국회 대리인이 이거는 뭐냐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거고 그 헌재에서 예기치 않은 그 이렇게 드러나 버린 이 기본적으로 머저리 전략이잖아요. 없다, 모른다, 안 했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입증하려다 보니 딴 게 막 드러나는 삐져나온 경우가 그중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얘기하다가 그쪽에서 제출한 증거나 말 때문에 이야기가 더 발전되게 되는 예를 들면 윤석열이 그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 안가에 만나가지고 계엄한다고 근데 계엄하는 이유로 자신의 매우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가정사를 들으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참나. 그 가정사가 있다는 건 아무리 들어도 웃겨요. 저는 그때 그 가정사가 뭐다라고 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해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다면 그게 어떤 가정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사하고 계엄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응? 김건희예요? 말할 수 없고요. 김건희겠죠? 왜냐하면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계엄 해제 표결은 자신이 안 했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거 들어봅시다. 계엄 당일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 표결할 때 비대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 안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때 국회로 가신다면 어떻게 표결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다른 의원들 며칠 전화해서 당사로 오라 그래서 당사로 가서 이따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왜? 그게 왜 분명히 그 앞에 그 계엄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 하거든요. 왜? 자, 왜 안 했을 거냐 들어봅시다.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선언하는 것들이 이제 그 방송으로 쭉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조금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외에 무슨 다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걸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야 된다. 가정사인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 못할 사정. 계엄의 요건은 법이 엄격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기. 일단
계엄을 선포했을 때 밝힌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 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엄의 법적 요건에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 못할 사정 같은 거 없어요. 그따위 거는. 그런 개인 사정은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하는 거고 무슨 공사 구분이 똥된장 구분보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계엄 당시 707 특임대가 어제 봤잖아요. 5분만 일찍 갔으면 계엄 해제를 하지도 못했을 긴박한 상황인데 지금 저 이유대로라면 그거 왜 계엄한 거요? 전화하고 윤석열한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말 못한 사정이 있다고. 아 그래요? 아 그럼 계엄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못할 사정을 들어봐. 계엄이 무슨 동창회 모임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자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목적은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대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흩어지지 말라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대선의 표로 만들어 두려고 저러는 거다. 흩어지지 마라. 지지층 심기 안 건드리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흩어지지 마세요. 윤석열 억울합니다. 괄호치고 탄핵이 될 텐데 괄호 닫고.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억울하게 정권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불안감, 억울함을 만들어서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역사의식 그런 거 없어요. 권력욕, 내 거야. 뺏기면 안 돼. 자기 걸 뺏길까 봐 겁먹은 동물. 같은 리액션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을 시도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 대표가 그거 문재인 사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언론이 그걸 고스란히 보도해 줍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지? 21세기 대한민국 언론이 받아적을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 개인 사정도 들어봐야 된다, 말 못한 사정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흩어지지 말라고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극우 지지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그렇게 뭉쳐있던 극우들이니까. 그래서 극우들의 집회들이 더 과격해지고 더 적극적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더 배후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최근의 특징 중 하나는 그런 집회가 과거에는 안 하던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굉장히 공격적인 집회를 한다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 집회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런 대규모 집회를, 극우 대규모 집회를 금남로에서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는데 누가 그럼 그걸 하고 있느냐? 그 극우 추적단을 자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거기 가서 도대체 누가 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사진 찍고 촬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저희가 영상도 받고 사진도 받고 했는데 그 광주에서 확인된 동원 버스는 사진에 찍힌 것만 64대였어요. 64대였고 보면은 그 버스에 적힌 푯말을 보면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참 많고 저는 금난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저 버스가 저렇게만 찍힌 게 아니라 저렇게 대수를 셀 만큼 버스가 굉장히 많고 64대를 다 찍었어요. 예를 들면 그 사진 전체적으로 다 찍어놓은 사진 없나요? 네, 저렇게 다 찍어놨어요. 증거로. 그 개신교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계엄을 옹호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부 극우적인 교회가 이렇게 하면 개신교 일반이 나서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인으로서 이제는 탕자가 됐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대. 네. 서울대도 최근 마찬가지 목적으로 공격적 집회가 있거든요. 자, 서울대 집회 잠깐 보여주세요. 영상 있으면. 저 오른쪽에 보세요. 출처.
운정참정교회라고 돼 있죠. 운정참정교회가 지금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또 장면이 뭐냐면 지금 탄핵하라는 집회의 맞은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죠. 애국가 부르는 거야 뭐. 자, 운정참정교회 이게 서부지법 폭동 때 판사 잡으러 출정 갔던 방화시도에 있던 투블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투블럭을 파주 마을버스에서 봤다는 제보가 있었고 나중에 체포하고 보니 실제 파주에 산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근데 당시에 이제 투블럭이 파주 주민이다. 저기 교인이다. 뭐 이런 저기 의혹이- 교인이다라는 의혹을 받았었죠. 근데 왜냐하면 저 교회가 바로 선 그었습니다. 그 극우 선양 교회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의혹을 받았는데 저희가 투블럭이 체포된 이후에 나이와 기타 등등 신상 등을 확인하고 취재를 추가를 해보니까 투블럭이 교회를 다닌 건 맞아요. 그런데 저 운정참정교회는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참전교회가 선을 그은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선을 그은 게 맞는데 그래서 그건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오해를 딱 받기 좋았던 것은 운정참정교회가 방금도 서울대 지금 극우 집회를 생중계하고 네. 있기도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윤석열 체포되기 전에 관저 앞에 시위가 있었잖아요. 극우들의 그 시위에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캠프 아이들인 것 같은데 10대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런 그 쇼츠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려둬요. 저기가 이제 한남동 관저 앞이에요. 그 얼굴을 저희가 다 불러 처리했는데 10대들입니다. 자, 그만 보죠. 그거는 또는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던 날도 뭐 헌재 앞에 시 현장도 또는 뭐 서부지법 실질 심사 받던 날도 그러니까 서부지법 그날이죠. 저건 이제 서부지법 때 낮에 있었던 일을 네. 공개한 건데 헌재 앞 시도 가고 예. 아니 근데 교회에서 구치소 앞에도 갑니다. 교회에서 유튜브 채널에 이런 걸 왜 올리는 겁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설교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한민국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한국교회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 운정참정교회가 이번 서울대 내란 옹호 집회 역시 생중계했는데, 그러니까 극우적인 교회와 극우 집단이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은 것이고 국민의힘이 그 극우들과 또다시 손을 잡고 네. 극우가 국민의힘을 먹은 건지 국민의힘이 극우를 끌어안은 건지 어떻게 표현하든 평상시에는 뒤에서는 서로 연대할지 몰라도 멀리 해왔거든요. 극단적이어서. 근데 이번 대선에 그 이미 뭉쳐있는 그들을 접착제로 사용해서 나머지 보수를 묶어보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전략입니다. 왜? 자기들이 보기에도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저 말들은 탄핵 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선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탄핵 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든 대선용이든 다 부적절하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명태균 어제 서울중앙 이첩됐다는 게 이런 뉴스 말고는 주목할 만한 네, 뉴스인데. 어제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 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추가 기소됐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고 기대되는 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검찰 출신들과 따져보기로 하고 오늘 아침 단독이 하나 있었죠. 김건희 씨 이제 관련 단독 보도가 한국일보에서 나왔는데요. 검찰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피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받아보는 수준을 넘어서 원하는 결과까지 요구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고 보내기만 했어요. 우리 받기만 했어요. 거부할 수 없어서 뭐 이 정도 수준 혹은 도움이 돼서 이게 아니라 요청했다. 이런 단독이 나온다는 건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시점에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여론의 향배나 탄핵의 결과와 대선의 향배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수사를 하거나 말거나 하겠죠. 이 이야기는 영탁일 건은 봉적 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고 그리고 끝내기 전에 헌재를 흔들려는 것은 흔들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지 흔들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또. 특히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거든요. 출퇴근길에도 괴롭히고. 네. 그 집 주소를 개인이 알기가 쉽지 않은데 알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어렵죠. 근데 그 앞에 가서 저런 시위를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는 이름의 단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극우 집회들 버스도 그렇고 저런 집회들 그렇고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돈이 들어가요. 자발적으로 온 분도 있겠으나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영역도 많거든요. 돈을 도대체 누가 낼까요? 그거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매우 큰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의 돈이 나올 것이다. 그 현금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어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게 제스처예요. 그걸 뒤집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부당한다고 하는 이미지와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저는 대선용이라고 보는데 대선용이어도 부적절하죠. 모든 건 다 부적절.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일 중에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 12월 중순에 예, 국정원 2차장이 저한테 보고를 왔어요. 이 차장이 예, 너는 도대체 그때 뭐 했냐? 예, 그다음에 이 정보 사건 지금 이거 예. 공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왜 2차장을 불렀느냐? 예, 1차장이 해외 담당인데 2차장을 부른 이유는 예. 정보사를 2차장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네가 보냈냐? 내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 당신이 황원진 국정원장 2차장이 당신이 문상호가 협조해서 보냈냐? 그 이야기인 거고. 북한 상대로 공작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정보사 합동 공작이냐 이걸 보낸 거고. 그 그때 사람은 뭐랍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닙니다. 해결하는데 자신들이 가서 자기는 해결했을 뿐이고 해결했다. 그러니까 저거 문상호가 해결한 거 아닙니다. 국정원이 해결한 것이다. 국정원에서 해결했다고 황원진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긴 그때부터 다 하는 거지. 하긴 정보사에서는 넘어가서 해결할 능력이 없죠. 없어요, 없어. 예. 국내에서만 하는 거지. 정보기관들 간의 협조망이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직접 못 하는 거예요. 접힌 사람이 직접 해결할 수가 근데 없어요. 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아니 가서 사고 쳐서 자기들 끌고 왔다. 왜 보냈는지를 모른다.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 모를 수가 없죠. 근데 그 정보사 공작 관리를 황원진이 2차장 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부터 이미 알았다는 거죠. 제 주장은 그랬을 것 국정원이 같은데. 알고 그 결과를 원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저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노사관의 수첩에 따르면은 국내 요원 가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들킬 위험이 있으니 예. 북한한테 처리를 맡기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고민이 이 수첩에 담겼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북한한테 우리 총풍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한 것처럼 네. 이 우리 쪽에서 배가 넘어갈 테니 네. NLL 넘어가면 니네가 폭침시켜다오라든가 그런 그래서 북한 손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 국정원도 네. 정보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릅니다. 몰라요. 뭐 당연히 그냥 세세하게 협력만 모르겠죠. 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라고 해서도 안 되고 정보기관들끼리는 서로 너무 깊이 상대를 알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깊숙이 그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북측이든 어디든 몰라요. 거꾸로 이야기 드리면은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원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는 분명한데 이것도 실패한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황원진이라는 이름, 이 차장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조태영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는 이 여단장의 진술서를 보면서 뭘 봤냐면 예. 그날 작년 12월 4일 날 04시 26분에 04시. 26분에 그때서야 윤석열이 계엄 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가 그날 그 시간에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전까지 모든 병력은 대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해제 선언 안 했으니까. 해제 선언 안 했죠. 해제 선언과 함께 철수거든요. 해제 이후 철수죠. 철수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예. 그런데 곽 사령관이 12월 4일 01시 16분, 01시 한 3분 정도의 해제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몇 분이 안 지나서 01시 16분에 그 성관위에 있었던 병력을 건물에서 철수 명령을 내리고 아하. 그리고 02시 15분에 완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린 사령관이 네.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 사령관한테 무슨 회유를 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 윤석열 혹은 김용현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부대를 물러가게 만든 철수 지시를 한 그 사령관이 그렇죠. 그 사령관이 지금 회유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그때부터 판단했다는 판단했다. 거죠. 이미 그때부터 철수 명령 내릴 때부터 그때부터 각오한 거죠. 군 통수권자가 해제 명령도 안 했고 철수 명령도 안 했는데 이게 맞다. 그리고 김용현이 선관위 재투입 지시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는 거죠. 그건 김용현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곽정근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렇죠. 팩트죠. 그렇죠. 그거를 여단장의 진술서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회유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 단전했다. 윤석열이 하도 전화를 하면서 그렇죠.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일단 통수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일단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707이 창문 깨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의치가 않은 거죠. 네. 여의치가 않다고 하니 그러니 그 윤석열의 지시 안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는 해제 동의 못하게 하라는 의미니까 도끼로 문을 까부셔서라도. 예, 근데 예. 사람이 많아서 그게 안 그렇죠. 되니까. 그 취지를 살려면 불이라도 꺼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것은 윤석열의 지시 안에 충분히 현장 지휘관이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데 또 웃기게 단전이라는 게 이상민의 입을 통해 소방청 그 총장이 들었다라고 하니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뜬금없이 단전단수를 생각해낸 게 아니라 본인은 이 판단은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이제 본인은 헌재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김영도 재판관이 물어보죠. 그렇죠. 그때도 물었죠. 물어보죠. 예. 그냥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윤석열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생각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핵심이죠. 강력한 도끼로 문을 부숴서 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데 그래, 안전 정도는 귀여운 거죠. 윤석열 변호인 아니 김용현의 변호인이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지금 다른 사령관들 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곽종건만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절했죠. 예. 예. 아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그런 측면에서 오염이 진술이 오염이 되고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과정에서 도대체 성일종 위원장의 역할이 뭐였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방위가 결국은 깔아주는 국방위가 됐고 거꾸로 나는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방위를 열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국방위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회의해서 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정반대 윤석열이 그런 지시하지 않았어. 그런 정반대의 진술을 할 판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전혀 없는 얘기를 저보고 무슨 답변 연습을 리허설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박범계 의원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거기까지- 의심할 예, 수도 예. 있겠다. 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왜 웃으세요 거기서? 자, 그리고 혹시 하야살 나오는데 이게 네. 가능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윤석열 하야살이 갑자기 나오던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윤석열 측이 바보가 아니에요. 뭐 바보라는 설도 있지만 바보들하는 많은 사람도 변호사들이 이렇게요. 많은 변호사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파면 결정이 있을 가능성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파면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의 확실할수록 하야 카드는 쓸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어떤 윤석열 점에서 입장에서. 더 낫습니까? 왜냐하면 법률적 제약이 없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만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야가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니까.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구속은 되어 있지만 구속 재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는 그렇죠. 거.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해서 영장을 새로 끊지 않으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지가 못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추가 기소. 그래서 우리가 내란 특검을 도입을 해야 되고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노상원 이런 건들이 그냥 말풍선이 아니라 추가 수사에서 기소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야지 영장을 새로 끊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소추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네.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네. 스스로 못하죠. 관둘 수 없죠. 그러니까 하야를 못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규정은 없어요.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유권 해석을 해야 되네. 하야와 탄핵 결정과의 그 유권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습니다. 또다시. 그래서 또 쟁점이 뭐냐? 왜 못하느냐? 다른 그 대통령 이하의 그 모든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 예. 기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표 의원 면직을 못 해요. 그렇죠. 사표 못 내게 돼 있습니다. 못 내잖아요.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의결된 예. 대통령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표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하야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제 해석인데 어떻게. 그 판단 역시 헌재가 하게 됩니다.